석양이 옥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핏빛 같은 노을 아래 4명의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 좋고 험상궂게 생긴 남학생들. 그들의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명의 학생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역광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른 체형의 실루엣만이 저무는 해를 등지고 서 있을 뿐. 바람이 불어 그의 교복 자락을 흔들었고 금이 간 안경 너머로 알 수 없는 눈빛이 빛났습니다. 쓰러진 학생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이 괴물은 뭐야? 그 말에 홀로 선 학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괴물. 그 단어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피 묻은 주먹.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그래서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그 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교 1등, 모범생, 싸움은커녕 말다툼조차 피하던 학생. 모두가 그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발밑에는 학교를 지배하던 일진 넷이 처참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4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오늘도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처럼 그의 등은 항상 굽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창틀에 내려앉았고 교실 안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그 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교실은 언제나 한겨울처럼 차가웠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강태호. 이 학교 일진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가 준혁의 책상에 손을 탁 짚었을 때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전교 1등.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전교 1등이라는 말 자체가 모욕인 것처럼.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나뭇결의 무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칼로 새긴 낙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준혁은 자신의 숨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용돈 들어왔지? 월요일이잖아. 태호의 손이 준혁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준혁의 얇은 어깨뼈가 뼈마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마치 감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준혁은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지폐 몇 장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상. 이제는 무감각해진 굴욕. 크크, 역시 말 잘 듣네. 태호가 돈을 받아 세며 비웃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박민재가 껄껄 웃으며 준혁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야, 근데 이 새끼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좀 무섭지 않냐? 그 말에 태호가 준혁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돈을 뺏길 때 눈물을 글썽이거나 분해서 이를 악물거나 최소한 두려움에 떠는 기색이라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른 모범생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뭘 봐, 이 새끼야. 태호가 준혁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강제로 눈을 마주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호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준혁의 눈, 그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것 같은 그 눈. 마치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밑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 태호가 손을 거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이, 재미없네. 가자. 태호 일당이 떠나자 교실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준혁을 향했습니다. 동정, 경멸, 호기심,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 쟤 진짜 불쌍하다. 맨날 저러고 사네. 근데 왜 선생님한테 말 안 하는 거야? 말하면 더 맞아. 몰라서 그래. 그래도 좀 찍소리라도 하지.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그 속삭임들이 준혁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겨진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교과서를 꺼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괜찮아? 이수빈이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지만 그보다 정의감으로 더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수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수빈은 그런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던가 학원가 근처 골목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 어둑한 골목. 불량배 서너 명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무서워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러싸인 그 마른 소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춤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바람의 움직임. 불량배들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그 소년은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것처럼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서너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고개를 돌렸을 때 가로등 불빛에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준혁. 지금 눈앞에서 돈을 뺏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이 연약해 보이는 모범생. 내가 잘못 본 건가? 수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1년도 넘은 기억. 어둡고 빠르게 지나간 장면.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수빈의 시선을 피하듯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익숙한 일이에요. 익숙한 일. 그 말이 수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힘이 익숙해졌다니. 그건 체념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린 사람이 하는 말. 하지만 수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책상 밑으로 내린 준혁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은 무언가가 새어나오려는 떨림이라는 것을.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그 분홍빛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밟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아, 약속해. 다시는 그 손 쓰지 않겠다고. 그날 어머니의 눈물.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 병원 중환자실의 흰 불빛 아래 누워있던 그 아이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준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는 것이었습니다. 맞아도, 돈을 뺏겨도, 모욕을 당해도 자신 안에 잠든 괴물을 깨우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 사슬로 묶어두고 절대 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것. 매번 참을 때마다 그 사슬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준혁의 금간 안경테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경고등처럼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돈을 뺏기고, 점심시간엔 빵 심부름을 시키고, 쉬는 시간엔 숙제를 대신 해주는 나날들. 그것은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축구 수업. 남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하고 있었고, 준혁은 늘 그랬듯 구석에서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굴러왔습니다. 하필이면 준혁의 발밑으로. 야, 전교 1등. 공 1위 차.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을 차려는 순간 태호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태클. 아니, 태클을 가장한 공격이었습니다. 태호의 거친 발이 공이 아닌 준혁의 정강이를 노리고 날아왔습니다. 만약 그대로 맞았다면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를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태호의 발은 허공을 스쳤고 준혁은 균형을 잃은 척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준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정강이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모습. 하지만 실제로 태호의 발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일어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남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빗나간 것 같은 허탈한 느낌. 뭐야? 태호가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준혁은 여전히 정강이를 붙잡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놈 방금 피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실비실한 모범생이 자신의 태클을 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태호가 지나가며 준혁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준혁이 낮은 신음을 흘렸고 체육 선생님은 먼 곳에서 호루라기만 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이 묻은 체육복을 털며 그는 다시 운동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방금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본능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깨어나려는 무언가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준혁은 자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통증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 다시는 쓰지 않겠다던 맹세.
그것만이 그를 인간으로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준혁은 교실 창가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태호 일당과 마주칠 확률이 높았기에 그는 늘 교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고독한 점심. 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이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그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저 구름은 자유롭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저 구름. 자신은 언제쯤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 앉아도 돼? 익숙한 목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빈이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준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수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교실에 울렸습니다. 아까 체육 시간에 많이 아팠어?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팠어요. 근데 넌 태클 맞은 것 같지 않았어. 준혁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의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확신이 뒤섞인 눈빛. 피한 거지? 아.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진 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진 건데. 거짓말. 수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 중학교 때 봤어. 학원가 골목에서 너 불량배 서너 명을 혼자서 쓰러뜨렸잖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인 처음이자 유일한 동요였습니다.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니야. 분명히 봤어. 내 얼굴, 가로등 불빛에 비쳤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구름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잊어줘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냥 그래야 해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다 만 도시락을 챙기며 그가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수빈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등을 굽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그 모습. 하지만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등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준혁. 한편 태호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태클을 걸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어 살짝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분명히 준혁을 노렸는데 정작 다친 건 자신이었습니다. 시발 뭐지? 태호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 하지만 그 밑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뭔가 이상해. 맞으면서도 동요하지 않는 눈. 오늘 체육 시간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방금 스쳐 지나가며 본 그놈의 뒷모습.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뭔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이, 씨발.
내가 왜 저런 찐따한테. 태호가 거울을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약한 놈은 맞아야 돼. 그게 세상 이치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며 태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그 분노를 학교의 약한 아이들에게 풀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 그놈은 달랐습니다. 맞으면서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폭력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두고 봐, 이 새끼야. 태호가 피 묻은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어코 내 꼴 보고 말겠어. 화장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이 광기에 가깝게 빛났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응원 현수막이 걸리고 점심시간마다 각 반의 연습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춘의 열기, 젊음의 함성. 하지만 준혁에게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방과 후 준혁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육대회 준비로 운동장에 나가 있어서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기울어가는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 뒤로 민재와 일진 2명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4명의 그림자가 교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야, 서준혁. 태호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책상 위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교과서와 필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아니, 줍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눈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체육대회 계주 알지? 우리 반이랑 3반이랑 결승이야. 태호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갖고 노는 고양이처럼. 근데 말이야, 3반에 내 동생이 있거든. 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잔인한 미소.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넌 계주 주자잖아. 마지막 주자. 준혁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태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넘어지든 천천히 뛰든 알아서 해. 우리 반이 지게 만들어. 교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운동장의 함성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만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준혁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이번에도 참을 것인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돈을 뺏겨도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자신 안의 괴물을 깨우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싫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절.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싫다고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려는 진동이었습니다. 반 애들이 열심히 연습했어요. 일부러 질 수는 없어요. 태호가 천천히 책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에 불길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분노.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감히 이 찐따가 자신에게 거역하다니. 아! 태호가 준혁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준혁의 몸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침이 튀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핏발선 눈, 실룩거리는 볼.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 야수에 가까웠습니다. 대답해, 이 씨발놈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요하게,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그 눈빛이 태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 너 오늘 작정하고 덤비는 거지? 태호가 준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퍼져나갔지만 준혁은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재, 이놈 끌고 가. 태호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어디로요, 형? 옥상. 그 한마디에 교실의 온도가 몇 도 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옥상, 구간 옥상. 학생들 사이에서 그곳은 처형장이라 불렸습니다. 일진들이 타깃을 데려가 본때를 보여주는 곳. 폐쇄된 줄 알았지만 태호 일당만이 아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새끼야. 민재가 준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준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격해. 이 정도면 정당방위야. 안 돼. 참아.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없어. 저놈들이 널 죽이려 해도 참을 거야. 엄마와의 약속이야.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밤새 울던 어머니,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던 어머니, 그리고 준혁의 손을 꼭 잡고 부탁하던 어머니. 준혁아,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해. 다시는 누굴 다치게 하면 안 돼. 약속해줘. 그래서 그는 끌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녹슨 철문을 통과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옥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핏빛 노을.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겠다. 태호가 옥상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펼쳐진 노을이 그를 거대한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악마의 실루엣처럼. 무릎 꿇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그의 무릎 뒤를 걷어찼고 준혁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태호가 준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며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주 질 거야 말 거야? 준혁은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태호의 얼굴. 그 뒤로 붉게 타오르는 하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얘라고 하면 끝납니다. 맞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조용히 숨죽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가 선택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던 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자신을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뛰었던 아이들. 그들의 노력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싫어요.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수한 아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다.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후회하게 해줄게.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턱이 돌아가고 입안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준혁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움이 뺨에 닿았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일어나. 태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짚고 다시 꿇어 앉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닥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복부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왜 안 울어? 왜 빌지를 않아? 태호가 준혁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피 묻은 준혁의 얼굴, 터진 입술,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광대뼈.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태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3번, 4번, 5번. 주먹이 내려꽂힐 때마다 준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맞았습니다. 마치 수도승이 고행을 견디듯, 마치 죄인이 형벌을 받아들이듯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매 타격마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에서 정신을 분리시키는 그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거리에서 배운 생존법. 몸은 맞대 마음은 멀리 보내는 것. 4, 5, 6.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하던 어머니. 밤늦게 돌아와 부은 발을 주무르던 어머니. 그 고단한 손으로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던 어머니. 7, 8.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준혁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태호도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시간도 끝이 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야, 형. 손 안 아파요? 민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태호가 손을 털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주먹도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시발 얼굴이 돌덩이야? 태호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을 들었습니다. 준혁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준혁의 몸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크! 처음으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구리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그 소리지. 태호가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반응을 얻어냈다는 쾌감. 그것이 그의 얼굴에 어른거렸습니다. 더 들려줘봐. 다시 발이 날아왔습니다. 등을, 허벅지를, 어깨를. 준혁은 바닥에 웅크린 채 맞았습니다. 태아처럼 몸을 말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석양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붉은 빛이 짙어졌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것처럼 옥상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운동장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체육대회 연습을 하는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 얼마나 다른 세계인가. 준혁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래에는 웃음과 희망이 있고 이곳에는 폭력과 고통만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하늘 아래인데. 야,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일진 중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닥쳐. 태호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울면서 빌고 자존심을 버리고 개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분노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 그 굴욕감을 이놈에게 전부 쏟아내야 합니다. 태호가 준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강제로 눈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야, 서준혁.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엄마 혼자 키웠지? 준혁의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것을 태호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국 끓이고 아들 공부시키려고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 거 다 알아. 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말이야. 태호가 준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도 이렇게 비굴하게 살았냐?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운동장의 함성도, 일진들의 웃음소리도, 오직 태호의 그 말만이 준혁의 뇌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 엄마도 이렇게 비굴하게.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격렬하게. 뭐야, 드디어 반응하네.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사슬로 묶어두고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둔 것.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하지만 지금 그 사슬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 굽은 등, 절뚝거리는 걸음. 하지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던 어머니의 미소. 우리 준혁이 오늘도 힘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식당으로 향하던 어머니. 아들 학원비 벌어야 한다며 웃던 어머니. 준혁이 전교 1등을 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니.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그 어머니를 비굴하다고. 준혁의 이가 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핏줄이 팽창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슬픔이, 울분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약속해. 다시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묻혔습니다. 분노의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준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음색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위험한. 응? 뭐라고? 태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봤습니다. 준혁의 눈을. 안경 너머로 드러난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암이 끓어오르는 화산이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하려는 순간 태호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위험하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엄마 얘기는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맞아서 비틀거리는 몸, 피투성이가 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마. 그 두 마디가 옥상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석양이 마지막 빛을 뿌리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괴물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태호의 주먹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장을 보겠다는 듯 온 힘을 실은 주먹이었습니다.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준혁의 얼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자연스럽게 태호의 주먹은 준혁의 귀 옆 허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맞았어야 할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태호의 뻗은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기술, 녹슬었다고 생각했던 감각.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이 꺾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지배하던 일진의 대장이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적 없던 강태호가 전교 1등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형? 민재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준혁의 옆머리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먹이 준혁의 관자놀이를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했던 데가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준혁이 휘청거렸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의 눈이 민재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어깨의 회전, 팔꿈치의 각도, 주먹이 뻗어나가는 궤적,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아니, 세상이 느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인지 능력이 극한까지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복싱, 아마추어 수준, 오른손잡이, 훅을 주로 쓰는 타입. 단 한 번의 공격만 보고 준혁의 뇌는 민재의 싸움 스타일을 분석해냈습니다. 과거 거리에서 수백 번의 싸움을 겪으며 축적된 데이터. 그것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민재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훅. 준혁이 움직였습니다. 상체를 낮추며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오른발로 민재의 무릎 옆을 걷어찼습니다. 정확히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민재의 다리가 접히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팔꿈치가 민재의 턱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재의 머리가 젖혀졌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절이었습니다. 2초. 민재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초였습니다. 민재. 남은 일진 2명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교 1등이 맨날 맞기만 하던 찐따가 민재를 단 2초 만에 쓰러뜨렸습니다. 뭐해? 덤벼. 태호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2명의 일진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주먹을, 다른 한 명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협공.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의 몸이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춤이라기보다 물의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공격과 공격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며 그들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일진의 주먹을 손날로 쳐내고 그 반동으로 몸을 회전시켜 두 번째 일진의 발차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의 끝에서 첫 번째 일진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컥! 첫 번째 일진이 숨을 토하며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일진이 겁에 질린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씨발. 뭐야 이 새끼.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마치 죽음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하지 마. 제발. 일진이 손을 들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하고 그래서 더욱 무서운 눈. 준혁의 손이 일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유도의 업어치기. 일진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더니 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 일진은 눈을 희번덕거리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서 있는 것은 둘뿐이었습니다. 준혁과 태호. 네, 내가.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자존심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교 1등이 이렇게 싸울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안경은 금이 가 있었고 한쪽 렌즈는 깨져서 눈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눈이 태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해?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또 다른 자아.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싸움을 위한 인격. 태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위험하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태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폭력에 대한 맹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발, 어디서 주워들은 기술 몇 개 안다고. 태호가 이를 갈며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 오른 스트레이트. 준혁의 눈이 그 주먹을 따라갔습니다. 어깨의 회전, 팔꿈치의 각도, 주먹이 뻗어나가는 궤적. 그리고 그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태호가 평생 연습해온 그 주먹을 단 한 번 보고 완성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두 주먹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닿은 것은 준혁의 주먹이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그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쿵!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옥상 위에 4명의 일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한 학생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교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금이 간 안경, 피 묻은 주먹, 흔들리지 않는 눈빛. 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이 손을 썼습니다. 다시는 안 쓰겠다고 맹세한 손을.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모욕한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때 옥상 출입문 뒤에서 숨죽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쌍의 눈이 보였습니다. 이수빈. 그녀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준혁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돌려 쓰러진 태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며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지위, 일진으로서의 명성,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가진 것, 폭력으로 쌓아 올린 자존심.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발. 태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을 억지로 멈췄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준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일어나지 마.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더 맞고 싶지 않으면. 하지만 태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약한 놈은 맞아야 돼. 쓰러지면 끝이야. 다시 일어나. 일어나서 싸워. 그 목소리는 채찍처럼 태호를 후려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맞으면서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울면 더 맞았습니다. 쓰러지면 발로 밟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배웠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닥쳐. 태호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은 돌진. 온몸을 던지는 태클.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야수의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호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의 기울기, 무게중심의 이동, 돌진의 각도,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대응이 자동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준혁이 옆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손을 뻗어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힘을 이용해 그를 던졌습니다. 유도의 손기술, 배대 뒤치기, 태호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 회전했습니다. 쿵! 등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태호가 몸부림쳤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대체 뭐지? 전교 1등, 안경 쓴 모범생, 맨날 맞기만 하던 찐따. 그런 놈이 왜 이렇게 싸울 수 있지?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저런 눈을 가지고 있지? 너, 대체 뭐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내뱉는 약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쪼그려 앉았습니다. 태호와 눈높이를 맞추며 내가 뭔지 알고 싶어? 준혁의 깨진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고요함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어. 한 번 본 건 다 따라할 수 있었어. 움직임이든 기술이든 그냥 보면 돼. 그러면 몸이 알아서 움직여. 태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에 묶인 것처럼.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였어. 준혁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 묻은 손, 사람을 쓰러뜨린 손.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놈이 있었어. 너처럼.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놈이 우리 엄마를 모욕했어. 그래서 나도 오늘처럼 참지 못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세게 쳤어. 그놈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 계단 모서리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옥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어. 그 한마디가 옥상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합의금 전학.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합의금 마련하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사하고. 준혁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그랬어. 준혁이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한다고.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인했어. 3년 동안 맞아도 뺏겨도 모욕당해도 참았어.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면서 나를 키운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들어오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그래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한 번도 나한테 짐이라고 말한 적 없어.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비굴하다고? 그 물음이 석양빛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강한 자가 옳다는 신념, 약한 자는 짓밟혀도 된다는 논리, 그 모든 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준혁. 그리고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태호. 수비는 문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준혁의 고통이, 숨겨왔던 그 무거운 짐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저 검고 텅 빈 공허함.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그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크크, 크크크.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자조적인, 처량한, 그리고 어딘가 미쳐버린 듯한 소리. 비굴하다고. 내가 그랬지.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눈물.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아? 내가 비굴하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비굴한 새끼인데. 준혁은 말없이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태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듯 고통스럽게. 술만 마시면 나를 팼어. 그 고백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이유 같은 건 없었어. 그냥 기분이 나쁘면 때렸어. 밥이 맛없으면 때리고, 내가 눈을 마주치면 때리고, 숨소리가 크다고 때리고. 태호의 손이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작은 아이가 된 것처럼. 어릴 때는 울었어. 왜 때리냐고,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 근데 그러면 더 맞았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폭류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기로 했어. 아프지 않은 척하기로 했어. 그래야 덜 맞으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알아? 맞다 보니까 나도 때리고 싶어지더라.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약한 놈들 보면 주먹이 먼저 나갔어. 그놈들이 맞으면서 찡그리는 얼굴 보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어. 그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병신 같지?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썩은 놈인지.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어. 준혁이 천천히 태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야.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서 뭘 본 거야?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참던 너 자신? 태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정곡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닥쳐. 태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서운 거 알아? 준혁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태호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무섭다는 건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지. 그 한마디가 태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렬하게, 미친 듯이. 난 그 인간이랑 달라. 난 달라. 정말? 준혁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던 내가 지금 똑같이 약한 애들을 때리고 있잖아. 아버지가 이유 없이 때렸듯이 너도 이유 없이 때리잖아. 닥쳐. 태호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비명이었습니다.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증오하던 그 인간의 복사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볼 때마다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주먹, 아버지의 분노, 그것들이 자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더 약한 놈들을 찾았습니다. 자기 안의 괴물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은 아버지와 다르다고 믿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 태호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아이의 울음 같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것은 10년 넘게 억눌러온 모든 고통의 분출이었습니다. 맞으면서도 울지 못했던 어린 시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지옥 같은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가만히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쓰러졌습니다. 분노. 오늘 하루 태호에게 느꼈던 그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피해자였습니다. 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그 폭력을 대물림하는 또 다른 가해자. 그 고리에 갇힌 불쌍한 사람. 너.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태호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정해야 해.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멈춰야 해. 오늘 이 순간부터.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그러면 넌 평생 아버지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내 자식한테도 똑같이 하게 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태호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손. 조금 전까지 자신을 쓰러뜨린 손.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태호가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한 말. 미안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내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내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오는 멈췄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옥상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쓸쓸하지만 어딘가 정화되는 느낌. 오늘 이 옥상에서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교정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학교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다고, 서로 장난치다 다쳤다고 말을 맞췄습니다. 준혁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빈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속삭임처럼 바람처럼 전교 1등이 일진 넷을 혼자 쓰러뜨렸다는 소문. 강태호가 그 앞에서 울었다는 소문.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학교를 떠돌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강태호가 변했다는 것. 아침 등굣길이었습니다. 준혁이 교문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더 이상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경멸 대신
호기심과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애가 그 전교 1등이래. 진짜 태호 선배를 이겼대? 대박. 어떻게 생긴 애야?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광기도 폭력성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의 눈. 준혁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더 이상 경계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관찰만이 있을 뿐. 잠시의 침묵. 그리고 태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준혁은 봤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주 미세하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인정, 존중,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의 이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늘도 교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독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요된 고독이 아닌 선택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빈이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처럼. 그래.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짧지 않은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수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있잖아.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다 봤어. 준혁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아. 화 안 나? 뭐가? 몰래 본 거.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하나 창틀에 내려앉았습니다. 덕분에 신고 안 당했잖아. 수빈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수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그런 거 다 숨기고 3년이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안 숨겨도 돼. 수빈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그저 순수한 마음이 담긴 눈. 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굳어있던 얼음이 살짝 녹는 것처럼 어색하지만 분명한 미소. 고마워.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준혁에게 얼마나 큰 말인지. 방과 후였습니다. 준혁이 교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 말 있어.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예전의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목소리. 준혁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 태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다음에 손 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준혁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쫓겨났어. 태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고문에서 살아. 아버지는 병원 가셨대. 알코올 중독 치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잘 됐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태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직 모르겠어. 내가 변할 수 있을지, 아버지처럼 안 될 수 있을지.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달 전에는 없던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는 빛. 천천히 하면 돼.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3년 걸렸어. 괴물 안 꺼내는 법 배우는데. 태호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볼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교문을 나서며 그는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 아무 말 없이. 그것이 그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색하고 서툴고 하지만 진심이 담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처럼 붉은 노을. 하지만 이제 그 빛은 핏빛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일하고 계실 어머니. 허리가 아프실 텐데, 다리도 부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들 걱정에 웃음 지으실 어머니. 준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약속 어겼어. 그 손 다시 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근데 후회 안 해.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엄마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물인지 노을빛인지 모를 것이 그의 뺨을 물들였습니다. 대신 이제는 더 잘 쓸게. 이 손. 그가 자신의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피 묻었던 손. 이제는 깨끗한 손. 사람 다치게 하는 손 말고 지키는 손으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은행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응원처럼.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내일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숙이지 않는 고개, 더 이상 굽지 않는 등,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자신. 오늘 서준혁은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옥상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입니다. 전교 1등과 일진, 피해자와 가해자. 하지만 결국 둘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폭력의 굴레에 갇힌 아픈 아이들. 어쩌면 세상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뿐. 그날 옥상에서 두 소녀는 서로의 약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 모두를 변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말없이 이를 악물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